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건강하게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생활을 하셨나요? 항상 제가 건강 쪽에 관련된 강의를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해서 항상 멘트가 왜 똑같냐라고 하시는데 진짜 건강에 지금 어르신들 우리나라 이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고 관심이 건강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이나 뭐 젊은 친구들이나 화두의 1순위는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나가는 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게 가장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 길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지난주 마지막에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감정들이 상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131페이지 스스로 부과한 압박, 완벽주의와 선행주의. 그러니까 완벽주의 때문에 사실은 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냥 완벽은 신의 영역인데 왜 본인이 완벽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내가 해부학적으로 계속 존재하고 그 안에 함축된 모든 행동 특성은 사회적, 정치적, 의학적으로만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하다. 구내의 성향은 구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소내하고 이제 중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향은 더 책임감이 있고 더 지적이고 더 도덕적인 신내의 성향과 직접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아이 같고 원시적인 존재는 전적으로 자기애적이고 무책임하고 의존적이다. 그 존재는 폭력적이고 외설스러운 행동에 씨앗을 품고 있고 책임감 있는 마음에 압박에 대해 분노로 반응한다. 착해지고 완벽해지라는 압박, 남들을 돌보라는 압박 따위를 참지 못한다. 타인이 감정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그렇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슨 박사 같은 사람들은 이기적 유전자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을 하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이란 뭐 감정의 동물이라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쫓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건 본능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착해지려는 충동 또한 아이 같고 원시적인 존재를 격분시킨다는 점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건 역시 또 다른 압박이다. 완벽하고 착해지려는 성향 둘 다 내가 만난 환자들 대부분에게 나타났는데 흔히 착해지려는 성향이 더 우세했다. 그들은 남들이 자신을 좋아해 주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칭찬을 받고자 하고 흔히 자신의 안락과 편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애써 남을 도우려고 한다. 집요한 간호인, 기부자, 후원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사코 돕고자 하는 그들의 강렬한 충동에 강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전형적으로 그들은 대립을 기피한다. 참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아이 같고 원시적인 존재는 스스로 부과한 완벽주의와 선행주의 충동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삶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예컨대 가장 중요한 것만 꼽자면 일과 가족, 경제력, 병, 나이 등 도덕성으로부터 압박을 받는다. 그러한 압박은 스스로 부과한 압박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결합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지닌 경로의 원인이 된다. 전통적으로 이런 환경적 압박은 스트레스 인자라고 불렸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를 하여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은 뭐 막 먹는 걸로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는 걸로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쇼핑하는 걸로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개인마다 다 다를 거고 그 개인마다 다른 것들을 자기가 가장 스트레스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내 환자 중에는 나이 듦에 대한 반응이 증상의 유일한 이유인 경우도 있다. 참 희한하죠. 나이 드는 게 왜 이 병의 원인이 될까요? 그들은 나이 듦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의식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그 무의식적인 반응이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슬프긴 하네요. 그래서 138페이지에 이제 뭐 911 증후군 뭐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죄책감은 열등감과 결부되어 있고 완벽 선행의 필요성 그리고 그런 성향이 함축하는 그 모든 것과 결부되어 있다.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자책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과 완벽주의 성향 때문이다. 참 그렇죠. 자기 비하의 버릇이 깊게 배이면 인격 구성의 일부가 되어 삶의 매 순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견실한 자기 의식을 지녔다면 죄책감을 느끼는 대상에 대해 좀 더 균형 잡힌 견해를 갖게 될 것이다. 물론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 그처럼 견실한 자기 의식을 지니는데 필요한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참 어릴 때 지지를 받는다는 게 한 인격체의 전 인생에 걸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신 증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이들은 대개 완벽하게 통제되는 환경에서 지낼 필요가 있다. 9.11은 명백하게 그런 환경을 깨뜨렸다. 통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상실했고 그 결과 내면에서 더욱 부정적인 반응이 초래된 것이다. 9.11 이전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잘 살고 있다고 믿었다. 정부와 항공기, 경찰, 소방관들을 믿을 수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내적 경로가 고조되고 증상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공포, 통제의 상실, 충족되지 않은 의존 욕구, 낭패감, 희생당한 느낌, 그 모든 감정은 새로운 테러를 목격함으로써 강화되었다. 무의식에서 놀라움과 고통스러운 느낌이 쌓이고 심신 증상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그런 보도를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9.11 이후에 미국에서 정신과를 찾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픈 증상을 많이 나타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심신 과정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자아에 대한 위협은 치명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지능이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지능은 무시된다. 자아는 단호하고도 민첩하게 행동해서 증상을 일으킨다. 참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만 무섭네요. 그리고 뭐 인간이 자기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자아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148페이지에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의학계에는 심신 현상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대부분 인간을 상대하는 의사가 아니라 인체를 상대하는 기술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50페이지에 소설가 토머스 플래너건의 말이 생각난다. 우리는 관념을 지배하지만 감정에는 지배당한다. 감정은 너무 깊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고 비밀스럽게 활동하며 우리를 좌지우지한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감정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경로한 무의식적 반응이 의식적 반응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고 잘 대처하지만 의식 넘어 무의식에서 그 압박감은 무제한의 경로를 유발한다. 매우 존경받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의 딘 오니시 박사는 딘 오니시 박사는 되게 유명하죠. 옛날에 그 누구예요? 클린턴의 주치 의사이기도 했죠. 관상동맥 경화증이 감정적인 요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명백히 밝혔는데 심장병 전문의들이 그런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현대의학은 좀 다 비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통합의학이 처음 시작할 때 모 대학교하고 통합의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레지던트였는지 인턴인지 이제 예비 의사였는데 피가 탁하다는 얘기를 했더니 막 피가 탁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를 피를 뽑아가지고 실험을 해봤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랬죠. 그럼 우리가 피를 뽑으면 의료법 위반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자기네들은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중 맹검법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맹장 수술은 이중 맹검법으로 했나요? 그거는 목숨이 당장 달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참 답답한 현실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절충이 되든지 아니면 보완이 되든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58페이지에 환영받지 못할 감정의 의식 속으로 파고들므로써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시 되새겨보면 정신은 신체 증상을 일으킴으로써 두 가지 악덕을 감면한다고 판단한다. 고삐 풀린 경로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표출됨으로써 삶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증에 시달리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이게 뇌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삐 풀린 경로나 너무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표출됨으로써 삶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마는 게 낫다라고 뇌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당혹감일 수도 있는데, 당혹감은 우리가 어떤 감정이냐면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사회의 계약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좀 궁금하겠죠. 나중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풀어드릴게요. 뇌는 본질적으로 우호적인 신체 조작과 관련된 증상을 먼저 일으킨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에도 수천 번 해본 그런 조작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자는 신체 활동 때문에 통증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논리적인 허점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하는 경향이 높다. 뇌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말이다. 심지어 그런 속임수에 대한 설명을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으려고 들지 않는다. 딱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뇌는 무의식적인 감정이 통증보다 무한히 더 위험하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파블로프의 개는 종소리를 들으면 먹이가 나온다는 연상을 하도록 학습되었다. 이제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평소 학습한 대로 어떤 증상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 바로 그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미국 심리학계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한 명을 두고. 그랬더니 결국 7번째인가에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쓰러져서. 162페이지에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알미 장차 의학계의 지배적인 철학이 될 것이라고 알렉산더가 생각한 것이 1950년인데 오늘날 그런 철학은 거의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오늘날 다수의 정신의학자를 비롯해서 사실상 의학계의 그 누구도 심신의학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믿지 않는다. 그 결과 통증과 우울증이라는 유행병은 물론이고 치명적인 장애가 산업화된 세계 전역에서 창궐하고 있다. 그래서 약으로만 막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장이 끝나고 이제 4장 치료 이제 나오는데 치료라는 이제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요점이 너무나 명백해서 중언부언할 필요도 없겠지만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성공적인 치료도 없다. 이 정확한 진단이 없으면 성공적인 치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동료들과 내가 성공적인 치료를 해온 것은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렸기 때문이지 올바른 치료법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다. 급성이나 만성 통증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아니라 다만 진단이 우리에게 있었을 뿐이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치료의 걸림돌이 되는데 그 이유는 긴장근육염 증후군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긴장근육염 증후군을 유지하려는 정신의 전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현대의학의 그 너무 다들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인데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하나의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이 수술 같은 위험한 치료를 감행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의학계의 더러운 비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임상의학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렇게 항상 과학적이지 않다는 건 말이다. 환자는 증상의 원인만이 아니라 원인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 통증의 원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가장 흔한 구조적 이상에 주목한다. 추간판 이상 외에도 척추의 퇴행 변화,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이증, 척추 옆 구분증 따위도 포함된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상하부 위장관 장애, 피부병과 알레르기, 흔한 두통, 어지러움, 기울림 등이 그것인데 이 모든 증상은 심각한 장애가 배제되고 나면 일반적으로 심신성이다. 심각한 장애가 아닌 이상은 다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간판 탈출증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군대 있을 때 다쳐가지고 물론 이제 뭐 맞아서 다친 건데 디스크가 파열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군대 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고 구타 문제로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휴가를 나와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디스크라고 했죠. 추간판 탈출증. 그래서 수술을 하자 그랬어요. 지금은 디스크라고 해서 수술 안 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저희 어릴 적에 저희 한 몇 년 후배들은 그랬어요. 병원에서 포경 수술을 아예 아기 때 포경 수술을 해주면 서비스로 맹장 수술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맹장은 굉장히 면역계에 필요한 기관이라고 의사 선생님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하나둘 밝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독자분들이 어디가 아프다고 해서 그 정확한 원인과 진단, 이 책으로 얘기하자면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 증상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114페이지에 환자는 경로든 감정 반응에 다음 네 가지 원천을 주목해야 된다. 첫 번째가 분노, 마음 아픔, 슬픔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어린 시절. 두 번째가 분노가 유래한 완벽주의와 선행주의라는 스스로 부과한 압박. 세 번째가 분노를 자아낸 삶의 압박. 네 번째가 경로의 축적을 부추기는 죄책감, 수치심, 공포, 불안정, 기타 취약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마음의 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또 치료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통증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사소하다. 통증은 근데 존재하죠. 두 번째는 신체적 제약을 가해야 할 일이 없으며 신체 활동에 대한 두려움도 불필요하다. 모든 물리치료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현재 치료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통증혁명에 대한 얘기들이고 TMS 통증혁명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것도 아주 되게 책 내용 좋거든요. 그거에 이제 그 책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딱 뭐 단기 집단 정신요법, 뭐 개인요법, 뭐 이렇게 쭉 치료법이 나오는데 뭐 이것까지야 뭐 제가 또 사례도 나와요. 뭐 이건 200페이지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감정은 억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느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통제할 수는 있고 그런 통제 연습을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이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사례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상담가 강의만 하면 뭐 59명 뭐 해갖고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사장이 끝나고 시간을 보니까 이제 5장으로 들어가면 또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중간에 또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4장을 끝내면서요. 예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죠. 신체의 질병만이 아니고 마음의 질병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린들라라는 박사가 치유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는 다른 거거든요. 치료는 육체를 하는 거고요. 치유는 육체와 마음까지도 하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해야 병이 낫더라라고 해서 위에서 아래라고 하는 건 신경계, 호르몬계, 근데 4곳까지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4곳까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그래서 위장에서부터 질병이 시작된다고 보는 거고요. 발생 역순으로 해야 낫는다라고 린들라 박사가 힐링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위에서 아래로 신경계, 호르몬계 이건 현대의학에서 아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 마음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각자 나름에 맞게 빨리 찾으셔서 스트레스 쌓였을 때 내가 좋게 반응할 수 있는 또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